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지대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학자 이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암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편법을 이용해서 암기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농경지의 지대론입니다. 지대론. 지대론에서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농경지의 지대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가 있었어요. 자,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자, 고전압파는 지대를 잉여로 보고요. 신고전압파는 비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고전압파가 리카도예요. 그래서 차액 지대설을 얘기합니다. 앞자만 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전압파의 비용을 강조하는 학자가 마르크스로서 절대지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차액 지대설을 얘기한 학자는 리카르도예요. 리카르도. 우리가 비옥도를 강조합니다. 자,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비옥도를 강조해서 리카르도도 맞고 리카르도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대를 잉여로 봤고요. 그 다음 땅이 우리가 한정된 상태에서 수학이 계속 체증하다가 체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을 또 얘기를 하고요. 고전압하다 보니까 땅이 희소하다는 걸 강조했죠. 그럼 얘는 잉여를 받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높아서 우리가 지대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차액지대설은 어떻게 우리가 차액지대설이 만들어졌냐 보도록 하죠. 차액지대설이 나왔다. 그럼 비옥도를 강조했어요. 자, 그럼 비옥도 나오면 리카르도를 찍습니다. 리카르도. 그래서 여기가 도 들어가니까 리카르도도 도 들어가잖아요. 비옥도 나오면 리카르도 찍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요. 땅의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갑이라는 지주가 땅을 빌려줘요. 그래서 A, B, C한테 땅을 빌려주게 되면 지대를 걷죠. 근데 비옥도에 따라가 지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기역 지대라는 것은 토지의 임대료고요. 자, 이거는 이 곡물 가격에 대한 매상고가 있으면 이 곡물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하면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생산비를 뺍니다. 그럼 생산비가 어느 빼고 지금 100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100원이 일치하다면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가장 지대가 좋은 게 비옥도가 높은 게 상급지고요. 이걸 우둥지라고 해요. 아주 좋은 걸. 그 다음에 중급지가 있고요. 얘가 하급지. 자, 지대가 낮죠. 우리가 비옥도가 낮아서 열등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용이 똑같은 상황에서 매출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상급지에서 가장 많이 올리겠죠. 자, 수확액이 500원을 벌었다. 얘는 400원, 얘건 100원입니다. 매출액이. 그럼 요게 뺀 게 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400원의 지대가 생기고요. 얘는 300원. 얘는 지대가 제로죠. 그래서 리카도는요. 비옥도가 낮은 것을 한계지라고 그래요. 한계지는 지대가 제로라고 합니다.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옥도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익은 항상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차익이 생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33페이지 리카도의 차익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비옥도 동그라미 세 번째 줄에 그 다음에 희소성,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맨 밑에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라 하나의 잉여입니다. 잉여로 봤다는 거, 경제적 잉여로 봤다는 게 고전압파니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넘기시면 차액지대는 비옥도 자체가 아닌 우리가 비옥도의 차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체열등지. 자, 요걸 이제 체열등지라고도 하죠. 한계지를. 자, 우리가 한계지를 체열등지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지대가 발생한 것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자, 그러면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신고전압파가 되죠. 자, 신고전압파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 자본주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토지는 지주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재산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인이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는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절대재산을 얘기하고요. 이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가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 자체로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라는 거. 마르크스가 강조했죠. 자, 그럼 얘는 지대가 높으니까 곡물 가격이 높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신고전압하다 보니까 비용으로 받잖아요. 들어볼까요? 자, 마르크스 갑니다. 마르크스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지위 때문에 수입이 최열등지에도 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 차익설의 리카도는 한계지는 지대가 제로잖아요. 그럼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얘는 달라요. 한계지에도 우리가 지대는 발생한다라는 게 키포인트죠. 자, 그렇다면은 마르크스는 소유권이 강조됐어요. 마르크스 나오면 소유권을 찍으셔야 합니다. 자, 소유한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최열등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자본주의 하에서 토지의 사유화를 강조했죠. 자, 소유권이 사유화예요. 토지는 사유화가 있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그러면 토지 비옥도 생산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해서 지대 상승이 곡물 가격 상승한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튀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자, 튀넨은 위치지대를 얘기해서 자, 이게 이제 입찰 지대 이론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튀넨이라는 학자가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45페이지랑 연결시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어차피 할 거니까. 자, 갑니다. 자, 그러면 고전압파인 리카도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얘는 리카도랑 연결시켜야 됩니다. 리카도랑. 그래서 이 튀넨이라는 학자는 리카도의 이론을 추가시켰죠. 그래서 얘도 고전압파로 봐야 됩니다. 고전압파. 그래서 튀넨은 자, 얘가 비옥도를 강조했으면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위치를 중요시합니다. 위치지대설이라는 건 이 위치가 수송비의 위치를 갖고 따지는 거죠. 수송비를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교차하면서 지대가 형성하더라. 그래서 입지교차 지대설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 뒤에서 이제 튀넨이라는 학자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농업입지론을 전개합니다. 농업입지론. 그래서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써요.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은 우리가 집약적인 농업이고요. 바깥은 조박농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안쪽은 이제 중심지잖아요. 지대가 높고요. 지대가 높고 나갈수록 지대가 낮죠. 자, 집약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좀 더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시키는 거예요. 집약적, 지대가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마차 시대고 모든 농산물이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죠. 그럼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갈수록 수송비는 많이 들어간다.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안쪽으로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각 방향으로 이제 수송비가 똑같다라는 가정을 해서 비례적으로 우리가 수송비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1km마다 10원이면 얘는 또 20원, 30원, 40원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대라는 것은 매상고에 대한 매출액이 있으면 생산비까지는 리카도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수송비. 자, 그러면 자, 매상고가 100원이면 얘가 10원이면 얘가 80원이잖아요. 내가 80원으로 바뀌면 얘가 10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반비례 관계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그래프가 없지만 제가 연결시킬 텐데요. 입지와 지대 곡선을 그립니다. 지대 곡선이 자 이렇게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으면 자 여기 지대고요. 안쪽은 지대가 높잖아요. 중심지. 바깥으로 갈수록 지대가 낮아집니다. 외곽. 자 그러면 당연히 안쪽에 지대가 높고 나가도록 우리가 한 개의 우리가 그 지대설이 있는데 자 이 한계 지대 곡선은 추가적으로 나가면서 지대 곡선을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당연히 안쪽이 높고 나갈수록 작잖아요. 근데 이 집약적인 농업이 좀 가파라요. 조방적인 농업이 완만합니다. 집약적이 좀 안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입지가 교차하면서 지대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럼 안쪽은 지대가 높으니까 집약적인 농업이 차지하게 됩니다. 외곽은 조방적인 농업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띠를 형성하면서 6개에 대한 원을 그리게 됐죠.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다. 수송비를 강조한다. 지대곡선은 우하향하며 자 집약적이 더 가파르고 조방농업이 완만하다. 집약적이 더 안쪽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집약과 조방농업은 이래요. 집약은 좀 부가가치가 비싼 걸 생산하는 거죠. 지대가 높기 때문에 나가서 부가가치가 좀 낮은 걸 생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그다음 튜넨의 위치대죠. 그래서 얘는 1번의 비옥도가 아닌 위치에 따라서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두죠. 왜냐하면 자 그 농사 짓는 것은 비옥도가 중요하지만 현재 와서는 접근성이잖아요. 현대적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 자 어떻습니까?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 절약이 곧 지대라는 거, 수송비와 지대가 반비례라는 거죠. 자, 그러면 튜넨의 이론은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연결시키겠지만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의 버제스에 영향을 줘요. 그다음에 오른쪽 알론소라는 우리가 입찰 지대 이론에 영향을 줍니다. 그다음 이 지대라는 것은 자, 이 매상고라는 게 어때요? 생산물의 가격이죠. 이게 내가 매출액이잖아요. 빼기 생산비를 뺀 건 비옥도예요. 근데 여기다가 수송비를 강조하니까 교통비라는 것은 단위당 교통비가 비례해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계산 문제 풀 거고요. 그럼 즉 중심지가 하나이고 중심부터 거리가 멀수록 교통비 커지므로 지대는 작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리 가겠습니다, 분들. 145페이지입니다. 연결시켜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좀 145페이지가 제가 또 그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튜넨의 농업 입지론을 확인하시죠.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씁니다. 그러면 얘가 직접 농사를 지면서 고립되면서 집약과 조방 농업을 발견해요. 그럼 교수님 왜요? 어디가 시험 문제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건 내용으로 가십시오. 내용으로 가시면은 자, 지대는 매상구에서 생산비 수송비를 뺀 거고요. 수송비 절약이 곧 지대다. 수송비 절약이 지대라는 것은 지대와 수송비가 반비례다. 중심지로 갈수록 좀 더 토지를 집약적 이용을 하겠고요. 자,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시켜서 이용을 하죠. 많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주제가 중심지에 가까이 입지하고요. 작물 경제 활동에 따라 지대 곡선은 달라지죠. 집약적이 더 도심 쪽 안쪽이니까 가파르고 조방이 완만하죠. 농산물 가격, 생산비, 수송비, 인간의 형태는 지대를 변화시킨다. 당연하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넘겨보시면은 결론에 굵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자, 시장에서 가까우면 지역일수록 집약적인 농업이고요. 시장으로서 멀어지면 조방적인 농업이다가 키포인트겠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농업에 대한 동심원을 그려서 얘기하더라. 이렇게 보시고요. 자, 잘 따라오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것은 당연히 알론소예요. 자, 알론소는 현대의 그 도시 지대론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교통비, 수송비인지 교통비를 보고 지대에 대해서 튜넨 이론을 따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에요.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이 지대가 높은 쪽이 가장 중심지다 보니까 상업지가 입찰해서 이기죠.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튜넨의 이론을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고스란히 따와요. 따와서 이 이론을 이제 뺏긴 거죠. 뺏겨서 자, 위에 독점지대라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우리 시험 문제 독점지대설은
밀이라는 학자가 얘기했거든요. 자, 이건 토지가 독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독점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대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토지 수요는 무한한데 공급은 한정되니 독점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알론소의 입찰지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입지론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입니다. 입찰지대 이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잖아요. 그럼 낙찰받기 위해서 가장 최대 금액을 적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튀넨 이론을 따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넘기시면. 자, 넘기시면은 이런 입찰대 곡선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 지대고요. 도심서부터 외곽입니다. 그러면 아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안쪽은 집약, 바깥은 조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파른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완만하고 더 완만하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산업, B산업, C산업이 있다면 아까 튀넨 이론하고 똑같아요. 입지가 교차하면서 지대가 형성되죠. 자, 그러면 제일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놈한테 낙찰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가장 높은 게 A죠. 이게 상업지가 입지하고요. 여기는 주거지가 입지하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가 입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가장 최대의 지불 능력을 지불하는 그 지대 곡선을 연결하는 게 입찰대 곡선이에요. 우하향하죠. 자, 그럼 가장 키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들? 입찰은 낙찰받기 위해서 최대 금액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입주체가 지대 지불 능력,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의사가 항상 최대가 돼야 됩니다. 최소가 되면 틀려요. 항상 최대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순영가도 순영가가 항상 또 최대가 된다. 순영가라는 것은 나중에 투자론에서 배우지만 어떤 내가 돈 벌 수 있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거거든요. 이게 최대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안쪽은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요. 상업 활동하기 좋죠. 근데 지대가 높기 때문에 내가 정상이윤은 받겠지만 초과이윤은 포기하겠다. 초과이윤이 제로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곡선이 자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죠.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우하향 곡선이 된다. 여기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전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약간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 식인데 기울기예요. 그래서 입찰대 곡선의 기울기는 자 책에 보시면은 교통비라는 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계 교통비가 올라가고요. 한계 교통비가 올라가고 자 토지의 사용량이 내려가요. 토지 사용량. 그래서 우리가 교통비를 수송비와 운송비라고 낼 수도 있는데요. 교통비라고 이제 보시고요. 토지의 사용량, 이용량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교사라고 암기하세요. 교사.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를 잡습니다. 자, 135 알론소의 입찰이 됩니다. 잡아드릴게요. 자, 당연히 튀넨의 고립국을 가지고 응용했죠. 자, 그러면 입찰지대에 자 어떻습니까? 운송비 절약분이 곧 지대며 도심 지역에 가까울수록 가장 많은 지대를 발생시키고 여기서 자 초과이윤이 제로잖아요. 그럼 기업의 정상이윤과 생산비를 지르고 남은 잉여로 먹는 거죠. 최소가 아니라 최대라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최대 지불 능력한테 할당됩니다. 토지에 대한 최대 지불력을 가진 사람이 토지를 차지하죠. 그다음 입찰대 곡선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인 수준의 지대가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게 입찰지대예요. 자, 이거 외에 다른 용어로 다른 이 해설이 나오면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제가 교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어때요? 한계 교통비를 한계 이 토지의 사용량으로 나누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은 상업, 주거, 공업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그래프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교통이 발달하면 교통비가 낮아서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멀어진다. 그로 인해서 교통비가 증가, 한계 교통비를 작게 하고 일단은 모든 지점에서의 지대를 하락시켜서 우리가 이 안쪽은 지대가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집가는 전반적인 하락은 토지 이용자를 제한하는 예산으로 더 많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돼서 토지 수요를 더 증가시키겠죠. 수요 곡선이 또 우리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R1에서 R2로 또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입찰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은 자, 외곽 토지가 도시화되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가요. 그럼 교외화되다 보니 한계지가 연장이 돼서 좀 더 완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게 되는데 뭐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요거에 대한 기출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는데 요거 위주로 좀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샬과 파레토입니다. 마샬과 파레토 이 두 가지 학자를 또 비교해야 돼요. 마샬과 파레토.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직가이론인데 직가이론은 거의 뜨진 않습니다. 그래서 직가이론은 제가 나오는 것만 갈 테니까 그거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자, 간 김에 138페이지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를 연결시키는 게 좋아요. 자, 138페이지 나와 있는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8페이지 나와 있는 제목은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도시지대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제목이 우리 시험 문제가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고 떴었거든요. 시험 문제.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것은 토지는 한정된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요. 노동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본을 얘기한다면요. 이 생산 요소는 서로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자, 항상 우리가 분수 있는 방법은 분모에 대한 분자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토지에 대한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 해도 맞고요. 또 대체 비율, 대체성 해도 맞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지대 곡선이 아까 알론소는 우하향한다 그랬잖아요. 입차대 곡선이. 그럼 도심도요. 도심과 외곽이 있다면 안쪽은 지대가 높잖아요. 높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안쪽은요. 땅값이 비싸요. 그러면 자본을 늘리는 게 좋아요. 근데 바깥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죠. 이 관계가 대체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안쪽은요.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려보죠. 그래서 자본을 늘리고 토지를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집약적으로 이용하니까 고층화가 되겠고요. 나갈수록 땅값이 싸져요. 그럼 토지를 많이 이용하고 자본을 줄여보자. 그럼 자본을 줄이고 토지를 늘리는 거죠. 그러면 저방적 이용하니까 저층화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안쪽은 집약적이 돼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크고요. 나갈수록 작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에 따라도 틀리겠죠. 안쪽은 3차 산업이 금융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가 제조, 공업이 있고요. 1차가 농업이겠죠. 목장업 같은 거. 자, 그러면서 안쪽일수록 더 결합비율이 높고 3차의 산업이 입지할 것이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1번. 생산요소의 결합비율은 생산요소 상대적 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대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자본을 많이 사용하고요. 지대가 하락하면 토지를 더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이번에 가시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은 도심에 갈수록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도심 지역은 건물이 고층화되고 토지의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겠죠. 자, 그리고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얘기죠. 자, 산업에 따라도 달라요. 생산요소의 대체성은 이 생산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은 그 성질상 많은 토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러나 금융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업 1차는 고층 건물로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농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지대가 형성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 페이지 가시면요. 마샬과 파레토 지대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 두 학자에 대한 이론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마샬의 준지대에서부터 얘기를 하죠. 준지대라는 것은 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샬은 원래 이 지대라는 것은 토지에 적용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설비,
자본 설비에 대한 기계 따위 이런 것들도 농기구 같은 것도 임대를 받으니까 준지대로서 그것도 준한 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샬은 준지대를 강조합니다. 마샬의 준지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요. 파레토와 마샬의 준지대는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 않지만 최근 경향을 본다면 그래도 자주 물어보는 식이에요. 그래서 경제지대라는 자체가 조금 어렵게 떴는데 아직 뜨지 않은 것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럼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137페이지 마샬의 준지대로 가죠. 자, 준지대라는 것은 지대에 준한다는 거예요. 토지가 아닙니다. 토지 이외에. 자, 마샬이 얘기했고요. 인간이 만든 기계죠. 자, 인간이 만든 기계. 그럼 기계나 기구, 설비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기구, 설비 같은 거. 농기구 같은 것도 빌려주면 우리가 지대를 받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농기구 같은 경우는 항상 고정적인데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또 우리가 감가돼서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준지대라는 것은 고정 요소의 수익입니다. 고정 요소의 수익이다. 그래서 자, 총수익과 총가변 비용을 빼요. 총수익과 총가변 비용을 뺀다면 장기적으로는 이 지대가 소멸될 수도 있어요.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항상 얘는요, 준지대에 대한 크기는, 이 준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 기계나 기구가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에 공급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사용료예요. 그러면 항상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나타나고요. 장기적 하면 안 됩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시적. 그래서 이건 약간 편법으로 갑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오양 마살을 좀 저한테 준 여성분이 계셔요. 상황을 줘갖고 제가 그거 먹고 취했어요. 그 마살 준 그녀와 좀 헤어졌습니다. 짧게. 그래서 마살 준 그녀와 짧게 만난다.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용료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마샬 갑니다. 마샬은 준지대를 얘기했죠. 그래서 한계 생산 비론의 리카도의 지대를 재편성했어요. 그래서 준지대란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생산 요소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고정된 생산 요소에서만 생긴다는 거죠. 즉 자연의 성분인 토지에 얻어진 소득을 지대라고 하는 것을 본떠서 어떤 공업 생산에 있어서 공장 기계 같은 내부 자본 설비의 용역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준지대예요. 그럼 항상 얘는 단기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준지대는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준지대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생산 요소의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준지대는 토지의 생산 요소에 계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고 소득이 나타나지 장기적으로 소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파레토의 경제지대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의 차이점이 나왔는데 생산 요소의 탄력성에 따라서 또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 하겠는데요. 일단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자, 마샬은 준지대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 설비니까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고정 요소, 단기의 공급이 고정된 생산 요소 사용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단기에는 생산 요소 수요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소멸된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생기지 장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생긴다. 가장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파레토의 경제지대를 갈 거예요.
그래서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잠깐만 우리가 설명해 본다면, 자,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의 차이점을 우리가 봅니다.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 그걸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머지 집가 이론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